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강창호입니다. 선생님들이 판독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인 스파인 얼라이먼트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병기인 KL 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의 L스파인 AP 레테랄 뷰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레벨별로 이상소견을 기술하시고 스파인 얼라이먼트에 대한 판단을 하시게 될 텐데요. 스콜리오시스라고 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스콜리오시스는 컵스 앵글을 측정하여 진단을 내리는데 측정치가 15도여서 스콜리오시스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는 레테럴 스파이널 커버처의 컵 앵글이 10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콜리오시스 측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컵스 앵글은 말씀을 드렸고요. 컵스 앵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드 버테브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엔드 버테브라는 레터럴 스파이널 커버처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스파이널 커버처의 꼭지점을 에이펙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뉴트럴 버테브라는 스파이널 커버처 디스탈을 보시면 로테이션이 뉴트럴인 버테브라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뉴트럴이라는 것은 이 영상에서 페디클이 대칭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스테이블 버테브라는 스파이널 커버처의 디스탈에서 CSVL의 가운데에 있는 버테브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되겠죠. CSVL은 Central Sacral Vertical Line이라고 하여 영상에서 보시면은 일리악 크레스트를 그은 선에 수직인 선이 세이크룸의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팩스의 툴바에 있는 컵 앵글 측정 아이콘이며 엔드 버테브라를 찾아서 엔드 버테브라의 수피리어 엔드 플레이트와 인피리어 엔드 플레이트의 수평선을 그어서 각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스파인 얼라이먼트가 정상은 아니고 L스파인이 약간 휘어 있는데 컵스 앵글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엔드 버테브라를 찾아서 컵스 앵글을 측정하였더니 9도였습니다. 10도 이하의 컵스 앵글은 에이심토마틱하다고 알려져 있고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스콜리오시스가 아니라 스파이널 에이시메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성인 퇴행성 척추질환의 평가를 위하여 럼버스파인 시리즈, 럼버스파인 AP, 레터럴, 보스, 오블리크, 플렉션, 익스텐션 뷰와 더불어 홀스파인 AP와 레테럴 뷰를 루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환자의 홀스파인 AP 레테럴 뷰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럼버스파인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코로날에서 스파이널 에이시메트리가 관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레테럴 뷰에서 스파인 얼라이먼트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영상에서 스파인 밸런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라인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CSVL, Central
세이크랄 버티컬 라인은 스테이블 버테브라를 확인을 하고 코로날 밸런스를 평가를 하고 커브 타입을 결정하는 데 레퍼런스로 사용이 됩니다. 플럼 라인은 C7 버테브랄 바디의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쭉 그은 선인데 라디오그래피의 레터럴 엣지에 평행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무거운 줄을 아래로 떨어뜨린 이런 플럼을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날 밸런스는 홀 스파인 AP 뷰에서 무거운 줄을 떨어뜨립니다. C7 버테브랄 바이 센터에서 플럼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플럼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CSVL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플럼 라인의 간격과 방향에 따라서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로 분류를 합니다. 세지탈 밸런스는 홀 스파인 레터럴 뷰에서 플럼 라인을 그리고 세이크름의 포스테로 수피리어 코너와 간격과 방향에 따라서 파지티브, 뉴트럴, 그리고 네거티브로 분류를 합니다. 코로널과 세지탈 메저먼트에서 이 밸런스가 ECM 이상인 경우를 애브노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증례로 돌아와서 밸런스를 측정해 보면 코로날은 CSVL에서 약간 플럼 라인이 벗어나 있는데 ECM을 넘지 않아서 뉴트럴이고, 세지탈은 이게 C7 버테브랄 바디의 센터죠. 여기서 무거운 줄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즉 플럼 라인이 세이크룸의 포스테로 스피리어 코너보다 뒤쪽에 있죠. 그리고 그 간격이 3.4cm에서 네거티브 밸런스로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날과 세지탈 매저먼트에서 밸런스가 ECM 이상인 경우를 애브노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 홀스파인 영상 검사를 할까요?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를 진단하고 분류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는 1년의 프로그레시브, 에이시메트릭, 디제너러티브 체인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디제너레이션은 모션 세그먼트의 에이시메트릭 콜랩스를 통하여 패설로직 체인지와 로드 베어링 애브노밀리티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백페인과 뉴럴로직 심텀을 유발하게 되고 진행하여 프로그레시브 디포미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스파이널 칼럼의 스트럭처럴 서포트의 임밸런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는 스콜리오시스, 세지탈 말 얼라인먼트, 카이포시스, 스폰딜로 리세시스, 로테이터리 서블룩세이션, 엑시얼 플레인 디포미티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견들은 혼합이 되어서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증례를 보시면은 파자티브, 네거티브 세지탈 밸런스입니다. 플럼 라인이 S1의 엔테로 스피리어 코너보다 상당히 앞쪽에 있고, 이 경우는 상당히 뒤쪽에 있죠. 파자티브, 네거티브 세지탈 밸런스인데,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골반보다 앞쪽 혹은 뒤쪽에 위치한 척추균형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즉, 컨 오브 이코노미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커너브 이코노미는 머리가 골반 위에 잘 올려져 있고 골반이 훗 위에 잘 올려져 있는 굉장히 좁은 콘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정렬을 이루고 있을 때가 근육의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효율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 란셋에 게재된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의 대표적인 발병론인데요. 좋지 않은 자세, 바디가 앞쪽으로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죠. 이게 근육의 과도한 로딩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뒤쪽에 있는 이덕터 스피나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포워드 로테이션을 상쇄하기 위한 컴펜세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스파인의 컴프레션을 증가시키고 디스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디스크 하이트 로스라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인접한 파셋 조인트에 또 오버로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티리어 엘리멘트에 아스라이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버테브랄 바디 앞쪽에 로딩을 증가시켜서 본 덴시티가 감소하고 플렉션 포지션에서 오버로딩이 되고 버테브랄 바디 쉐입이 변화하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스파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바디의 모양이 변화된 것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좋지 않은 자세를 악화시키면서 악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의 대표적인 발병론입니다. 최근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 관련 연구에 의하면은 세지탈 밸런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헬스 릴레이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가 척추의 세지탈 얼라이먼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 바이오메카닉스는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에 따른 일련의 퇴행성 변화, 임상 증상 발현, 척추 구조 변형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학적인 용어로 보시면은 럼바 루도시스가 감소되고 카이포시스가 감소되고 펠비스가 뒤쪽으로 돌고 니가 플렉션이 되는 이 그림이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의 대표적인 바이오 메카닉스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헬스 릴레이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지도인데 대한민국은 의료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 유럽보다 점수가 낮습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척추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질 개선이라는 큰 관점에서 어덜트 스파이널 디포미티의 의학적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인 얼라이먼트 판독에 요긴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니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등급 판정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 판독 시스템인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독하시겠습니까? 레프트 니의 오스테오파이트와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관찰되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입니다. 저는 KL 그레이딩은 2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환자의 45도 플렉션 뷰, 다른 이름으로는 로젠버그 뷰라고도 하는데 좌측의 미디얼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독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촬영을 종합하면은 KL 그레이딩은 3라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니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천트 뷰와 45도 플렉션 PA가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로젠버그 뷰죠. 그리고 스탠딩 AP, 스탠딩 레터럴 뷰, 그리고 하지의 정렬 평가를 위해서 로우 엑스트리미티 AP 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KL 그레이딩의 뿌리를 추적해 가면은 1952년에 발표된 논문이 나타납니다. 켈그렌 프로페서와 로렌스 서베이 디렉터가 석탄 광부를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엑스레이 그레이딩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8개의 조인트를 평가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손에서 DIP, MCP, 그리고 First CMC, 리스트, 그리고 스파인은 C스파인, L스파인, 그리고 익스트리미티는 힙과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촬영 소견으로 오스테오아스로시스, 여기서는 오스테오아스로시스라는 텀을 사용하였는데요. 5개의 단계로 None, Doubtful, Minimal, Moderate, Severe로 구분하였는데 이게 KL 그레이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영상 평가 방법을 발전시켜서 그레이드 1에서 4 시비리티의 스탠다드 example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D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손에 DIP, PIP, MCP, First CMC, 리스트, 그리고 C스파인, 힙의 이미징 스탠다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S파인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KL 그레이딩의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1961년 WHO에서 이 KL 스코어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그레이딩으로 공인을 하였습니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그레이드 4는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가 완전 소실된 경우인데 너무 오래된 영상이어서 지금 퀄리티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무릎의 골관절염의 평가를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KL 그레이딩입니다. 방금 보신 오리지널 이미지이고요. 각각 그레이딩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는 이상이 없는 경우죠. 그리고 1은 조인트 스페이스의 doubtful, 의심스러운 narrowing, 그리고 possible osteophyte, 그리고 그레이드 2는 조인트 스페이스의 possible narrowing, 그리고 definite osteophyte, 그리고 그레이드 3는 조인트 스페이스의 definite narrowing, 그리고 moderate osteophyte, 그리고 subchondral bone의 thumb sclerosis, 그리고 boneend의 possible deformity, 그리고 그레이드 4는 조인트 스페이스의 severe narrowing, 보통은 컨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arge osteophyte, 그리고 marked subchondral sclerosis, 그리고 boneend의 definite deformity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오스테오파이트, 스클레로시스, 본엔드 체인지 등을 평가하여서 이제 네거티브이면 0, 파저티브이면은 이제 1부터 4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니 아스로플라스티의 급여 판정에서 KL 그레이딩이 중요한 요소인데 심평원 자료입니다. 심평원 자료는 방금 보신 그 원문을 충실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대한민국은 관절 치환술의 급여 여부를 국가가 심판하고 있죠. 1957년에 KL 그레이드 분류가 발표 수정된 이후에 계속 변형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분류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오리지널 디스크립션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관련 문헌 및 이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심사 시 KL 그레이드 그래서 오리지널 디스크립션 분류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여서 객관적인 판정을 위하여 이렇게 세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레이드 1은 조인트 스페이스의 doubtful narrowing, possible osteophyte, 리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2는 definite osteophyte, 그 조인트 스페이스의 possible narrowing, 원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3는 moderate, multiple osteophyte, multiple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의 definite narrowing, 그리고 some subchondral sclerosis, bone end의 possible deformity. 그레이드 4는 large osteophyte,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의 marked narrowing, severe subchondral sclerosis, 그리고 bone end의 definite deformity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밑줄을 그은 것을 주요 소견으로 판정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심평원 판정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 오스테오파이트 등 이 레디오그래픽 피처들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고 종종 평가자들 사이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가 얼마나 모호한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테오파이트 같은 경우 possible, definite, moderate, lar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joint space narrowing은 doubtful, possible, definite, marke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클레로시스는 some, severe로 분류를 하였고 bone and deformity는 possible, definite로 구분을 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어들에 대한 어떤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이 KL 그레이딩의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리니어 프로그레션을 한다라는 가정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오스테오파이트가 커지면은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도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브콘드랄 스클레로시스도 나타나고 심해지고 본핸드 디포미티에 이르게 된다라는 가정인데 실제 임상 상황은 이렇게 리니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립션이 매우 베리어블 합니다. 그리고 accuracy problem이 있는데요. 결국 이건 이제 환자의 자세 그리고 엑스레이 빔의 방향 등에 따라 가지고 판정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결정적인 거는 이런 KL 그레이딩이 환자의 심텀과 이렇게 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시리즈에서 보통 머천트 뷰를 찍게 되는데 이제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를 보기 위한 거죠. 여기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에크로시 프로블럼은 이제 레디오그래픽 테크닉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환자는 이제 스탠딩 AP 뷰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45도 플렉스한 뷰고요. 로젠버그 뷰입니다. 결국은 이 엑스레이 빔과 본의 그 조인트 스페이스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오스테오파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기관에서 그냥 플렉션과 스탠딩을 같이 혼합하여서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L 그레이딩의 이제 모호함과 좀 단순함을 보완하고자 세마이 퀀터티브 방식으로 그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리서치 소사이어티에서 논문 게재를 통하여 아틀라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 처음 발표를 하였는데 2007년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영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논문에서는 니뿐만이 아니라 핸드와 힙, 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제 니의 항목들을 보시면은 오스테오파이트를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0, 1, 2, 3으로 그레이딩을 하였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항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클레로시스나 본핸드 디포미티. 여기 말하는 이제 어투리션이 마모됐다는 얘기인데 본핸드 디포미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단순화해서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ICRS 오르시의 이제 아틀라스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스테오파이트를 0에서 3으로 구분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긴 지금 오스테오파이트가 없는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정도의 모양이면은 이제 1,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큰 경우에는 2,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크죠. 3,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리지널 그 KL 그레이딩 디스크립션에서 데피니트 오스테오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레이드 2 레디오그래픽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ICRS 오르시 아틀라스에서 이거를 데피니트로 할 것이냐, 이거를 데피니트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 컨센서스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의 아틀라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감소해서 1, 여기는 조금 더 진행해서 2, 여기는 이제 완전 소실이 된, 컨택이 된 3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말들이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 관절 간격을 일단 유추하여서 아니면은 반대쪽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외측과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 30% 정도 감소하면은 1, 그리고 50% 조금 그 이상 감소한 경우는 2, 그리고 뭐 거의 90% 이상 완전히 본과 본이 컨택을 하는 경우는 3로 구분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판독하시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오스테오파이트도 없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도 없고 그 다음에 본핸드 디포미티, 스클레로시스 혹은 어트리션의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어트리션은 퇴행성 변화가 아주 많이 진행된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모가 된 거죠. 아티큘라 서피스가. 이거를 이제 본핸드 디포미티라는 텀도 썼고 어트리션이라는 텀도 씁니다. 그리고 서브콘드랄본의 이제 스클레로시스 소견이고요. 여기를 오리지널 디스크립션은 용어로 좀 그레이딩을 했는데 이 ICRS 오르시에서는 그냥 있냐 없냐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대회비이긴 한데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절 치환술 심평원 판정 기준, 즉 급여 기준인데요. 이 토탈 D 전 치환술의 적응증에서 보시면은
연령이 만 60에서 64세인 경우에는 KL4, 그리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KL3, 이런 식으로 이제 토탈리 적응증에서는 KL3와 4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분 치환술, 유니라테랄 디아스로플라스티, 유니컴파트먼탈 디아스로플라스티의 급여 기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60세 미만인 경우 가능하죠. UKA는 KL 그레이드 4,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KL 그레이드 3. 그런데 다른 구획에는 KL 그레이드 2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관절 치환술 적응증에서는 KL 그레이드 3와 4의 판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경우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한 경우에는 1과 2의 구획별 분류도 나름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임상적인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실제 이제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KL 그레이딩이 판독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공지능 판독 도조가 이제 특히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의료총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KL 그레이딩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KL 그레이딩을 해주고,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오스테오파이트의 정량적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업의 CMO로 활동하고 있다는 COI를 밝혀주는 바입니다. 식약처 인허가 임상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근골기업 국제학회인데요. 올해 ISS에서 발표를 하였고, 곧 있을 RSNA에서 또 발표 예정입니다. 이 본 솔루션의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이 KL 그레이딩과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 그리고 오스테오파이트 그레이딩을 퀀티피케이션해서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니는 KL 그레이드 2 혹은 3 좀 애매하네요. 저는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좀 상당해서 3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랩트니는 지금 오스테오파이트는 관찰이 되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은 좀 애매합니다. 약간 파서블 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레이드 1과 2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2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솔루션이 이제 좀 정확하게 판독을 해 주었습니다. 라이트니는 KL 그레이딩 3, 그리고 랩트니는 KL 그레이딩 2,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에 이제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한 50% 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랩트니는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또 오스테오파이트 그레이딩을 해줬고, 이것을 종합하여서 이렇게 결과를 내렸는데, 이 과정이 제가 이제 판독할 때 생각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 KL 등급 분류에 있어서 이제 AI가 주요하게 참고한 부위에 이제 히트맵을 제공을 하여서 그 블랙박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니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평가하는 KL 그레이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KL 그레이딩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